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받으며 살아온 하진이 임신 소식에 잠깐 희망을 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잃게 되죠. 하지만 7년 후 2천억 화장품 회사의 CEO가 되어 돌아온 하진. 과연 자신을 버린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김순애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 아이인데요. 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김순애는 냉정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거실 한편에서 남편 장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죠. 여보, 당신도 같은 생각이에요? 장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저렇게 화나신 건 처음 봐. 일단 며칠밖에 나가 있는 게 어떨까? 내가 어떻게든 잘 말씀드려 볼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진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 순간 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갔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태호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프로포즈했을 때 하진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너가 고아인 게 뭐 어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때의 달콤한 약속이 이제는 잔인한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김순애는 결혼식 때부터 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정도 없는 계집애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렸거든요. 결혼 첫날 밤부터 김순애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이 짜네, 국이 싱겁네, 집 청소가 엉망이네. 매일같이 지적질이 이어졌죠. 친정이 어디냐고 물으면 하진은 보육원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순애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죠. 보육원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어? 하진은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장태호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하진이 임신했을 때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순애는 처음으로 하진에게 웃어 보였죠. 몸조리 잘해라. 우리 집 장손이 될 아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모든 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순애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장태호마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김순애는 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장태호도 함께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딸이라며? 네, 어머님. 하지만 건강한 여자아이래요. 건강하면 뭐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아닌데. 김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진은 뱃속의 아이를 감싸며 말했죠. 딸도 소중한 아이잖아요. 요즘은 딸이 더 효도한다고도 하고. 효도? 시집 가면 남집 사람이 되는 걸 뭘 바라냐? 김순애의 말에 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개월간 뱃속에서 키워온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네가 낳을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야. 딸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꺼져. 김순애의 마지막 통보에 하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7개월이나 된 배를 부둥켜 안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만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아기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장태호와 함께 백화점에서 고른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였는데 말입니다. 여보, 이거 어때? 하진이 작은 아기 신발을 들어 보이자 장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 독이 되어 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딸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집을 나서면서 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임신부의 몸을 파고들었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하진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진만 홀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칼로 애는 듯한 아픔이었죠. 아, 아파. 우리 아기. 하진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119를 불렀죠. 안 돼, 우리 아가만은 안 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하진의 의식은 이미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하진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말이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의 안타까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닿지 않았죠.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7개월의 미숙아로는 살기 어려웠다고 의사가 설명했지만 하진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텅 빈 배를 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던 그곳이 이제는 차가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시댁에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작은 고시원 방에서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삼켰던 피눈물의 맹세를 다시 한번 되새겼죠. 내 아이의 목까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반드시 당신들에게 오늘 내가 겪은 고통을 1000배 만배로 되돌려주겠어. 그 맹세가 하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진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제 사람들은 하진을 한소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그룹의 임원이 보고하자 소영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최대 화장품 회사의 CEO가 된 것이죠.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엔 아직도 7년 전 그날의 분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지옥 같은 밤을 기점으로 하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배운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화장품 성분을 개발해냈거든요. 퇴원 후 하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진이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소영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방에서 밤낮 없이 실험에 매달리며 새로운 화장품 기술을 개발했죠. 복수에 대한 집념이 소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이 개발한 첫 번째 기술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혁신적인 공법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죠.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보다는 복수에 대한 염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소영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던 고객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영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직원도 하나둘씩 늘어갔고 연구 개발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할수록 7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죠. 특히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면 7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김순애의 차가운 목소리, 장태호의 비겁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영은 항상 장태호와 김순애의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죠. 장태호는 소영이 남겨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태오뷰티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소영의 기술 덕분에 잘 나갔죠. 하지만 그들의 무능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순애는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골프를 치고 명품 쇼핑을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죠.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펑펑 썼습니다. 장태호 역시 경영 능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시장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 확장만 반복했죠.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계속 투자만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태오뷰티는 서서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출은 계속 감소했죠. 소영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오뷰티가 파산 직전이라는 거였죠. 소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김 부장, 태오뷰티의 대표가 누구죠? 장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김순애 여사가 회장으로 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시댁 식구들이 차린 회사였죠. 소영은 냉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부채가 100억을 넘어섰고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한 달 안에 자금 조달을 못하면 완전히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소영은 7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걸 직감했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보죠. 비서 박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산 직전인 회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소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보육원 출신 하진이 아닌 엘리트 컨설턴트로 접근하는 거였죠. 며칠 후 태오뷰티 사무실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김순애는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겠어. 장태호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미 다 알아봤어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요. 사실 태오뷰티는 7년 전 하진이 남겨둔 특허 기술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하진이 쫓겨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하진이 개발했던 안정화 기술을 도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 기술력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그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김순애의 사치와 장태호의 무능한 경영이 회사를 망가뜨렸습니다.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쓰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한소영 대표님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소영? 누구야 그게?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부실 기업을 살려내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김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야? 장태호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죠.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그날 밤 소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에 초라했던 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7년 전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라는 걸 말이죠. 소영은 완벽한 변신을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고급 정장을 입었죠. 7년간의 준비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오뷰티의 회의실에 들어선 소영을 보자 김순애와 장태호는 압도당했죠.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소영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김순애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소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7년 전 초라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가던 하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김순애입니다.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현 상황을 파악해보죠. 자료를 검토한 소영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출 급감, 재고 과다, 무리한 사업 확장. 솔직히 말해서 회생 가능성은 10% 미만이네요. 김순애와 장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망하는 건가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요. 김순애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경영권을 완전히 저에게 위임하셔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제가 하고요. 장태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우리 회사인데요. 그럼 이대로 파산하시겠어요? 결국 김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태오뷰티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죠. 다음 날부터 소영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죠. 그러면서 김순애의 비리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산 내역이네요. 김순애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접대용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명품을 사는 게 접대라고요? 소영의 날카로운 추궁에 김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회사 곳곳에서 김순애의 사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산 부동산, 친구들 골프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도 자신들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김순애는 골프와 쇼핑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소영은 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창립 당시의 기술 도입 계약서였죠.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의 원 개발자가 이하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죠? 김순애와 장태호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건 장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 아내입니다. 이미 이혼했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네요. 소영은 위조된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장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군요. 필적도 이상하고요. 김순애와 장태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당시 하진이 집에서 쫓겨날 때 연구 자료와 특허 관련 서류들을 모두 두고 나갔습니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진의 도장을 위조해서 특허권을 자신들 명의로 바꿔버린 거였죠. 소영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장태호가 소영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소영은 장태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죠. 장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소영은 일부러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7년 전 하진이 늘 하던 습관이었죠. 추운 겨울날 뜨거운 커피로 손을 녹이던 그 모습 말입니다. 장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버릇. 설마. 하지만 소영은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소영은 계속해서 장태호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어떤 날은 하진이 즐겨 쓰던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고 어떤 날은 하진이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죠. 특히 하진이 자주 하던 말투나 행동들을 일부러 따라했습니다. 머리를 넘기는 습관, 펜을 돌리는 버릇,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 장태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전에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요.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서요. 장태호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진이가 이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소영은 이런 장태호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확신을 주지도 않고 완전히 의심을 지우지도 않으면서 그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도 신경 썼습니다. 특히 재무팀의 이대리와 가까워졌죠. 그는 김순애의 비리를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거든요. 대표님, 사실 회장님의 개인 계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대리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많이 쓰세요. 골프 접대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취미 활동이 대부분이고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명품 쇼핑, 미용실, 심지어 개인 여행비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하십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 사업비로 되어 있지만요. 소영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소영의 계획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태호를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고 김순애의 비리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죠. 태호뷰티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의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죠. 아니, 줄어들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순애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표님, 언제쯤 회사가 정상화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소영은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상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글로벌 뷰티 그룹의 해외 법인을 이용해서 완벽한 위장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아시아 뷰티라는 회사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거대 투자 회사 같았죠. 며칠 후 소영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뷰티에서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어요. 김순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투자하겠다는 거죠?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태호도 흥분했습니다. 그럼 우리 살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직접 와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소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싱가포르 투자회사 직원으로 위장시켰죠. 글로벌 뷰티 그룹의 해외 사업팀 김 부장이 리처드 김이라는 가명으로 투자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 부장은 원래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도 능통했고 투자업계에도 정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자였죠. 또한 실제 투자회사에서 쓰이는 각종 서류와 양식들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실사 체크리스트부터 투자 계약서 초안까지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투자 실사 당일 태호뷰티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순애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장태호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김순애는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을 청소하고 직원들에게도 단정한 복장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시아뷰티의 리처드 김입니다. 가짜 투자자들이 들어오자 김순애는 극존칭을 썼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실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죠. 리처드 김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기술력이 뛰어나네요. 특히 이 화장품 관련 특허가 인상적입니다. 김순애가 우쭐해졌습니다. 그거야 저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소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니 하진의 기술을 훔쳐서 쓰면서도 뻔뻔하게 자기 것이라고 하는군요. 리처드 김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죠.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에 딱 맞는 회사네요. 장태호도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투자를 적극 검토해 보겠어요. 리처드 김의 말에 김순애와 장태호는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더 구체적인 투자 조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분 구조, 경영 참여 방식, 투자 자금 사용 계획. 김순애는 신이 나서 자신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투자받으면 공장을 확장하고 신제품도 더 많이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모든 계획이 허황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분석이나 재무 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한 희망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계약 직전에 리처드 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김순애가 불안해했습니다. 뭔가요? 재무제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횡령으로 보이는데요. 소영이 미리 준비한 김순애의 비리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고 개인 골프비를 회사에서 지출한 내역이 이렇게 많다니요. 김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다 사업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특허권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있네요. 리처드 김이 하진의 원 특허 증명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 개발자는 이하진 씨인데 계약서의 도장과 필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장태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전문기관의 감정을 의뢰해봤는데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겠네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처드 김과 투자진은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장태호가 소영을 바라봤지만 소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투자자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애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끝인가요? 소영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포기하기는 이르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다른 방법 따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순애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그 하진이라는 년 때문이야. 괜히 그런 계집애를 집에 들였어. 장태호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진이를 좀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완전히 소영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절망에 빠진 김순애에게 마지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재혼시켜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태호야, 너 재혼해야겠어. 장태호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재혼이요? 엄마, 지금이 무슨 때인데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재혼해야 하는 거야.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해서 투자받는 거지. 김순애는 이미 마음속으로 후보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대한유통그룹 회장의 딸 박민정이었죠. 재벌가 상속녀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한유통그룹이요? 그런 큰 회사에서 우리 같은 걸 상대해 줄까요? 해봐야 알지. 어차피 우리에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김순애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중매를 추진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모님들,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모두 동원했죠.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다행히 대한유통그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순애는 몰랐죠. 그 긍정적인 반응 자체가 소영의 계획 중 하나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김순애는 신이 났습니다. 태호야, 상견례 날짜 잡혔어. 장태호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아직 준비가. 그만해.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장태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소영을 만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소영을 볼 때마다 자꾸 하진이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소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밝네요. 김순애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태우가 상견례하게 됐어요. 대한유통그룹 회장님 따님과요. 소영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대한유통그룹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몰랐거든요. 대한유통그룹이 바로 소영이 인수한 자회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3년 전 소영은 대한유통그룹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박 회장이 건강 악화로 은퇴하면서 회사를 매각하려 했거든요. 소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인수 과정에서 박 회장의 딸인 박민정도 자연스럽게 소영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연극영화과 출신인 그녀는 연기 실력이 뛰어났고 소영은 그 점을 눈여겨봤죠. 그날 밤 소영은 박민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내일 상견례 준비는 다 됐지? 네, 사장님.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면 되는 거죠? 맞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박민정은 실제로는 글로벌 뷰티 그룹의 홍보팀장이었지만 연기 경험을 살려서 완벽한 재벌가 딸을 연기할 수 있었죠. 한편 장태호는 소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영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소영은 일부러 장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장 사장님. 그런데 장태호는 소영의 향수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이가 즐겨 썼던 향수와 똑같았거든요. 이 향수, 혹시 어디 브랜드인가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향수예요. 그 향수는 실제로 하진이 결혼 전에 즐겨 쓰던 것이었습니다. 저렴한 브랜드였지만 하진에게는 유일한 향수였죠. 소영은 일부러 그 향수를 다시 찾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장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을 볼 때마다 하진이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 대표님, 혹시... 소영이 장태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장태호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자꾸 낯이 익어서요. 착각이실 거예요. 처음 뵙는 사이잖아요. 하지만 소영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장태호는 점점 더 큰 의심에 빠져들었죠.
그날 밤 장태호는 7년 전 하진과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죠. 여보, 정말 우리 끝인 건가요? 저는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때 장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만 했죠. 그 비겁함이 지금까지도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가 집을 나가던 날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7개월 된 배를 부둥켜 안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가던 모습 말이죠. 그때 장태호는 창문 뒤에 숨어서 하진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했죠. 며칠 후 하진이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장태호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후로 하진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도 우편으로 처리했고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장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과 하진이가 계속 겹쳐 보였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소영은 마지막 복수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7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VIP룸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죠. 김순애는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상류층이 되는 거야. 장태호는 긴장한 채로 정장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소영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죠. 호텔 VIP룸에 도착하자 이미 대한유통그룹 측 인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민정과 그녀의 아버지로 위장한 수행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순애입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김순애는 과도한 친근감을 표현했지만 상대방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장태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박민정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양측 부모들이 자녀들을 소개하고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김순애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태호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기로 유명했어요. 사업 수완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장태호의 무능함은 이미 업계에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박민정의 아버지도 적당히 호응해줬습니다. 저희 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애는 이미 머릿속으로 결혼식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장태호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박민정의 아버지가 자꾸 시계를 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룸의 문이 열리면서 소영이 들어섰습니다. 김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정과 그녀의 아버지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순애와 장태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소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유통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순간 김순애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럼 박민정 양은 제 직원입니다. 연기를 참 잘하죠? 장태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소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짜? 아니에요. 진짜 복수였죠. 김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은 천천히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 기억하세요? 그 순간 김순애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하진이? 맞아요, 어머님. 보육원에서 자란 그 하찮은 며느리 말이에요. 김순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장태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말 너가 하진이었어?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나요? 7년 전 저를 길거리로 내몰고 제 아이까지 죽게 만든 그 죗값을 치를 때가 왔습니다. 김순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소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7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그대로 되돌려 드릴 겁니다. 장태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그때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7년간 쌓인 분노가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죠.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죠. 김순애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7개월 된 임신부를 길거리로 내쫓는 게 무슨 짓인지 아세요? 소영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제 특허를 도용한 것, 회사 돈을 횡령한 것,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장태호가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7년 전 저처럼 되는 거죠.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예요. 호텔 VIP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순애는 실신 직전 상태였고 장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소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장님. 7년 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VIP룸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김순애와 장태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소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의 충격적인 정체 공개 이후 김순애와 장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후 태호뷰티의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딱지가 모든 사무용품에 붙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순애가 소리쳤지만 집행관은 냉정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모든 재산이 동결됩니다.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7년간 모은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김순애 씨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을 산 것, 회사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 모든 증거가 있어요. 김순애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진아, 제발 봐달라.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7년 전에 저를 개처럼 내쫓을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안 나시더군요.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장태호 씨, 제 특허를 도용한 것도 다 밝혀졌어요. 위조된 계약서까지 말이죠. 장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진아, 나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소영이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김순애의 횡령 장부, 위조된 특허 계약서, 회계 조작 증거까지 7년간 치밀하게 수집한 자료들이었죠. 특히 특허 도용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진이 개발한 혁신적인 화장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도장까지 위조해서 소유권을 빼앗은 거였거든요. 소영은 원본 연구 노트의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는 원래 하진 명의로 된 특허 등록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죠. 피고 김순애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고 장태호는 특허권 도용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순애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순애와 장태호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회사 돈으로 골프 접대를 하고 아들 친구들 술값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들 말이죠. 특히 하진의 특허를 도용한 사건이 법정을 경악시켰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면서 그녀의 연구 성과까지 가로챈 것이었거든요. 증인으로 나온 태오뷰티 직원들도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김순애 회장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 미용실비까지 회사에서 처리했어요. 회사가 어려워도 본인들만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밀리면서도 말이죠. 또 다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죠. 무리한 사업 확장을 반복하면서도 시장 분석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 경영이었어요. 재무팀 이대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 관리를 제가 담당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만 해도 50억 원이 넘어요. 모두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순애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7년 전 저를 내쫓으면서 제 아이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성과까지 도둑질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거예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김순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장태호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김순애와 장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죠. 태오뷰티는 글로벌 뷰티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소영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인수한 거였죠. 직원들은 모두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죄 없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순애와 장태호만 홀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7년 전 하진이 겪었던 그 상황과 똑같이 말이죠. 한때 수십억 원의 자산가였던 김순애는 이제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태호도 전과자가 되어 취직할 곳이 없었죠. 그들이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죠. 김순애는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태호는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하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7년 전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으니까요. 소영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김순애와 장태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어느 날 소영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였죠. 반지하 단칸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순애는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장태호는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태호가 소영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 소영은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7년 전 제 아이가 죽었을 때는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사랑이라고요? 당신이 사랑한 건 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었을 뿐이에요. 장태호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무 늦었어요. 그때 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김순애도 정신을 차리고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가족이 7개월 된 임신부를 길거리로 내쫓나요? 소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년간 마음속에서 다져온 분노와 원망이 모두 담겨 있었죠. 당신들이 버린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버린 거였죠. 김순애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진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 밤 길거리에서 아이를 잃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거든요. 그때 당신들은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들 제 아이가 살아 돌아오나요? 장태호가 절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후회하며 사세요. 소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곳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밖으로 나온 소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죠. 며칠 후 소영은 강이 보이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7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제 엄마 복수는 끝났어.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단다. 소영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작은 상자는 물결을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죠.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사회공헌 활동도 늘렸습니다.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소영 대표님, 보육원 장학금 사업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비서 박 실장의 보고에 소영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소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이 자란 보육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간 그곳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니, 정말 큰 회사 사장이에요? 한 아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죠. 응, 그런데 사장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야. 저도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언니가 증명했잖아. 그날부터 소영은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도 해줬죠. 특히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화장품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몇 달 후 소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었죠. 첫 번째 수혜자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도 한때 소영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의 눈물겨운 감사 인사를 들으며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는 걸 말이죠. 1년 후 소영은 보육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도서관과 과학실 건립 기금이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 보육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기쁨은 복수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이었죠.
2년 후 소영은 글로벌 뷰티 그룹을 더욱 키워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죠. 한편 김순애와 장태호는 여전히 반지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라 따뜻한 동료들에 둘러싸인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표님, 건배 한번 하시죠. 직원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도 함께 웃었죠. 진심으로 말이에요. 3년 후 소영은 국제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소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7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찾았어요. 이제 소영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글로벌 뷰티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소영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후 소영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의사가 된 민호였어요. 그는 소영의 아픈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습니다. 소영아, 너가 겪은 아픔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그 모든 게 소중해. 민호의 따뜻한 위로에 소영은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